대통령 선거 60일을 앞두고 표와 직결되는 생활 공약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골프장 바가지 요금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하철 정액권으로 버스 환승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건조 오징어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오징어를 발로 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바로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마스크를 내린 채 작업하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실제 F1 대회를 방불케 하는 무인 자율주행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운전자 없이 최고 시속 265km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단 60일 남았습니다. 지지율이 하도 요동을 치면서 이번 대선 판세에 후보자도 유권자도 아직은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습권을 넘으려는 이재명, 또 한 번 반등을 노리는 윤석열, 그리고 바람을 탄 안철수. 새 후보의 운명을 먼저 전혜정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세 곳의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는 적게는 10%포인트에서 많게는 13.1%포인트까지 차이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의견이나 태도 유보층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선 20% 안팎을, 한국 리서치 조사에선 18%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유권자 상당수는 선거 한 달 전부터 후보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51.6%가 선거일로부터 3주일 내에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동층이 여전하고 선거일에 임박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만큼 이 앞서는 후보나 따라가는 후보나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두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먼저 보겠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인데 최근 한 달간 지지율이 36%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 리서치 조사도 추세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박스권을 하루빨리 뚫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윤석열 후보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말과 1월 초 지지율 급락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하락세를 이제 멈추게 하고 반등을 만드는 게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입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시기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안 후보의 경우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표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의 갈등 봉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음 주 공개될 여론조사에 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이른바 소확행 공약은 계속됐습니다. 탈모약에 이어서요, 오늘은 골프장 요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하지만 선거 전은 여느 때처럼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우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골프장 바가지 요금을 바로잡겠다는 42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철저한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골프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대독으로 시작된 청소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환경미화원 대신 환경공무관 명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존중을 담겠다는 취지인데 서울시는 2017년 환경공무관으로 바꿨습니다. 오후 예정된 노원구 노후아파트 방문도 취소됐는데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세종시당을 방문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진보적이어서 혹시 되면 더 세금 많이 때리고 부동산 규제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뜻이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탄력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음성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정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당내 갈등으로 밀렸던 기세를 만회하려는 걸까요? 윤석열 후보도 주말인데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출퇴근 때 드는 교통비 줄여든다는 공약인데요. 홍보 방법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일명 소화제 공약 보여주겠다며 톡톡 뛰는 짧은 영상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보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내리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노조치 9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개한 59초짜리 공약 발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 속에는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윤 후보의 공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지하철 정액권을 버스 환승에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다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등장해 소화제 광고 패러디도 합니다. 윤 후보의 공약이 소화제처럼 현 정부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 후보는 2030 세대에게 친숙한 짧은 영상 형식을 이용해 공약을 계속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내일 추가 영상을 촬영한 뒤 다음 주부터 꾸준히 공약을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특별 전시회를 방문해 사회적 약자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이게 김치. 네. 아니 제가 카레하고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작가 너무 좋아요. 딱 이거 그림을 작품을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이런 색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구나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공감이 가네. 우리. 현장을 찾은 발달장애인 기자에게는 저는 여러분의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장애인 예술품 우선 구매 제도와 국공립 공연장에서의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연 전시 의무화 등의 공약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송찬욱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대선이 앞두고 하루하루가 다른데 뜨거운 감자로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젠더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동시에 이 젠더 문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보면요.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 페미니즘, 성소수자 등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한 인터넷 방송 녹화를 마쳤는데요. 네. 일각에선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남성 비하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연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니지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라도 들어야죠. 네, 이 후보의 SNS에는 일베에서 요청해도 갈 건가 남성 혐오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는 반대하는 댓글들과 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옹호 댓글로 시끌벅적합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대위 성평등 자문당 공동단장인 권인숙 의원은 SNS에 2030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에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왜 젠더 갈등에 후보를 올라타게 했는지 전략적 실수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방송 일정은 다음 주 중으로 예고돼 있는데 이 후보 측은 현재로서는 방송 취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당일에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예. 이게 맞불 성격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페미니즘 논란에 빠진 사이에 2030 남성 세대를 겨냥해 공약한 건데요. 윤 후보의 SNS에는 아무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후보는 기존의 양성평등 가족부 개편 공약도 재검토하고 여성 가족 관련 복지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약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윤 후보가 좀 말이 긴 편인데 네네. 짤막하게 이게 던진 그 방식도 새로웠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젠더 갈등을 더 일으키는 거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 SNS의 여성 가족부 강화 이렇게 7글자로 반대의 글을 올려서 이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은 경쟁의 분노를 여성 차별로 떠넘기는 시류에 탑승하는 비열한 분열의 정치는 내려놓으라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오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즉흥적이다, 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용진 마트에 간 이유는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계열사잖아요. 그 마트 가서 장을 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여러 마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 해당 마트에 하필, 갔을까? 예. 예. 한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전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들이 또 간식이 떨어졌고 글쎄요, 강아지 간식 때문이다. 흉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대본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 정용진 부회장이 통신 자료를 조회당하고 멸공 등의 글로 조국 전 장관에게 좌표가 찍혔다면서 네.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어제 SNS에 검찰의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사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요. 조국 전 장관이 SNS에다가 좌표를 찍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조 전 장관이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 거의 윤석열 수준. 딱 집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SNS 글을 올렸거든요. 정 부회장은 이 글을 자신의 SNS에 다시 게시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이죠. 리스펙이라고 썼습니다. 네, 무슨 의도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비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장을 본 사진이 실린 SNS에는 달걀, 파,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는데 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달걀과 파를 합쳐 달파. 즉 문재인 대통령의 예. 열성 지지자 문파를 의미한 거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도 나왔고요. 또 멸치와 콩을 붙여서 멸공을 연상시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정 부회장을 저격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정 부회장을 지지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죠. 네. 대선 때라서 이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봐주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윗선으로 지목된 정진상 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밝혔고요. 현재도 선대위 핵심 직책을 맡고 있죠. 대장동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데 오늘 소환될 걸로 알려졌지만 결국 미뤄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눈치 본다는 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출석 예정일로 알려진 건 원래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에서 정부실장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정부실장은 채널A 기자에게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관계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 일정이 늦춰진 걸로 보입니다. 정부실장은 소환 일정과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단히 조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결제 라인이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배후 인물로도 지목받아왔습니다. 노상 시장실에는 정진상 실장밖에 없어요. 시하구의 채널은 정 실장이라고 계속 지칭을 해서 얘기해요. 검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퇴 압박 관여가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29일 뒤면 만료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고려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소환 조사를 할 만큼 수사가 충실히 돼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 수사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배에 탄 5명 중 4명은 구조가 됐는데요. 배가 뒤집히면서 에어포켓이 생겨 시간을 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남은 1명을 찾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뒤집힌 배 밑바닥을 그라인더로 절단합니다. 망치로 바닥을 뚫고 선원들을 1명씩 밖으로 꺼냅니다. 오케이! 나오세요! 천천히!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12분쯤. 목포 선적 9.7톤급 선박이 인근을 지나던 72톤급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어선엔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을 구조한 해경. 나머지 선원들이 선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빠른 조류와 주변에 설치된 그물 탓에 어려움을 겪던 구조대는 선체를 절단해 내부에 있던 선원 3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선원들은 선체 내부에 생긴 에어포켓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부 추가로 구조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충돌이 있었고 전복이 된 상태, 배가 뒤집혔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있었겠죠. 현재 남은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함께 충돌한 72톤급 선박에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단속에 걸리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술 마신 게 너무 뻔히 보여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한 경찰을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잡고 봤더니 이 남성 경찰이고요. 심지어 현직 간부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CCTV를 보시겠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술집이 늘어선 서울 강남거리.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려 골목에서 나옵니다.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려 하지만 남성은 거부하며 버팁니다. 경찰이 밀어보지만 상체를 흔들면서 이마를 앞에 있던 경찰관 얼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저항하는 모습을 촬영해도 아랑곳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안 탈라 하고 경찰들을 태우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실랑이 벌이다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문 열고 또 한 사람이 억지로 태워가지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경찰청 수사국 소속 김모경감. 김경감은 상점 주변에 주차를 하고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 1층 바에서 발견된 김경감은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듭 요구받자 경찰 앞에서 양주 여러 잔을 연거푸 마시기도 했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이마를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우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김경감이 인근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면서 운전대를 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보이는데도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김경감에 대해 직위 해제를 명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역대급 횡령으로 위기에 처한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입니다. 무려 1,980억 원, 이 큰 돈을 어떻게 팀장급 직원이 빼돌릴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재구성해봤더니 처음에는 50억 원부터 마치 간을 보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이게 들키는지 살펴본 다음 더 대담하게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회사 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지난해 3월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50억 원씩 2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없었고 이후 이 씨의 회사 돈 출금액은 급속히 불어났습니다. 5차례 나눠 450억 원을 빼내더니 지난해 10월엔 1,430억 원을 한 번에 출금한 겁니다. 이 씨가 50억 원씩 2차례 빼내면서 회사가 알아채는지 확인해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씨는 이 100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관계자는 회사 돈이 비어있는 걸 이 씨가 잠적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팀에서 매일 올리는 잔액증명서가 모두 위조돼 있어 파악이 늦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고
재무팀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맨바닥에 마른 오징어를 늘어놓고 사람이 슬리퍼 신은 발로 꾹꾹 밟습니다. 이게 정말 위생에 문제가 없을까 저희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 근로자가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놓인 건조 오징어를 꾹꾹 밟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작업 도중 라면을 먹기도 합니다. 건조된 오징어들은 별 포장 없이 그대로 쌓여 있고 작업장에서 신은 것과 같은 모양의 신발을 신은 근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건조시킨 오징어를 담는 박스엔 국내 한 쇼핑몰 업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국내 건조 오징어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공개한 작업 영상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고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비위생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도 해당 영상을 접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반면 작업용 신발인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도 이런 공정을 통해 마른 오징어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밟을 수밖에 없어요. 기계로 펴게 되면 오징어가 구겨진 상태로 그냥 바로 눌러지잖아요. 한 마리씩 이제 다 펴가지고 기술에서 또 펴갖고 다시 밟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계로는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대표적인 간식으로 꼽히는 마른 오징어. 위생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몸엔 멍자국이 남아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70cm나 되는 막대기에 신체 주요 부위가 찔려서 장기 여러 곳이 파열돼 있었다는 겁니다. 20대 태권도 유단자였다는 그를 이렇게 만든 건 스포츠센터 대표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술 때문이었다는 이 변명이 참혹한 범죄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막대기로 살해할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습니까? 매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참혹해서 설명하기가 참 주저됩니다. 그러니까 70cm짜리 막대기를 몸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쪽 엉덩이가 시커멓게 다 터져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빈틈 없이 보였는데 입술도 다 터져 있고. 피해자가 탈진할 때까지 10분 넘게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다가 급기야 스포츠센터에 있던 70cm짜리 막대기를 꺼내서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찌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장과 간을 비롯한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됐는데 경찰은 40대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처음에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말리다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직원 4명이 회식을 한 뒤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이 스포츠센터에서 2차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겁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말을 바꿨는데 가해자 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최 기자, 그때 112 신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부터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 13분쯤 한 씨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누나를 때렸다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이 가보니 누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스포츠센터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씨가 112 신고를 한 뒤에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찌르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한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도록 바로 눕히고 범행에 사용한 막대기도 숨겼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정말 타이밍이 됐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출동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당시 경찰관 6명이 출동했는데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들지 말라는 한 씨의 말에 어깨를 두드려 본 뒤에 옆에 있던 옷을 덮어주고는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CCTV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가 막대기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한두 번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 왔을 때 이미 피해자가 숨져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와 강력사건 용의자를 그냥 놔두고 돌아간 게 됩니다. 네, 경찰 대응도 문제고요. 하의가 또 벗겨져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CCTV엔 한 씨의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더 아프게 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하의를 벗겼다는 건데 범행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여서 더 경악스러웠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취재가 됐나요? 네,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건 2년 전쯤부터이고요. 최근까지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차례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고 이영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이번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3명의 소방관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예비신랑이고 아들이었던 이 3사람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새 영웅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순간 영정사진이 앞장서고 유족과 동료들이 뒤를 따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걸 알기에 슬픔은 더 커집니다. 얼마나 무서웠냐. 새 소방관들의 흔적이 가득한 소방서. 가족들은 근무하던 책상을 만져보고 출동복에 고개를 묻더니 끝내 오열합니다. 동료들은 눈물을 참으며 거수 경례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경기도청장으로 엄수된 합동 연결식.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을 기렸습니다. 팀장님, 수동아, 우찬아, 이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연결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새 소방관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고인들의 유해는 화장 절차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정부는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한편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공사 관계자 1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음 주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차량들이 엄청난 속도감으로 질주합니다. 무려 시속 260km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죠. 미국 CES에서 자율주행 대회가 열렸는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놀라실 겁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레이싱카가 트랙을 쏜살같이 가로지릅니다.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완전 무인 레이싱카로
두 대가 경쟁하며 한쪽은 앞지르기를, 한쪽은 추월 저지를 하며 달립니다. 360-degree perception technology,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all things that we're proving out through this competition could actually help a future Formula One driver go faster and be safer. 이번 경주엔 한국 카이스트도 참가했습니다. 길이 4m, 무게 600kg 무인 자율주행 레이싱카입니다. 오직 센서로만 최고 시속 23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차량 레이더와 센서 등은 주최 측이 똑같이 제공했고 팀마다 소프트웨어만 다르게 만들었는데 우승은 최고 속도 265km를 기록한 이탈리아 팀이 차지했고 카이스트는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차량 제어도 어렵고 다른 차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율주행 차들이 200km를 잘 적용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서울에서 대전, 부산 이동할 때 지금보다 반절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 고속이동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테슬라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에 타자 터널 속을 거침없이 달립니다. So fast than I thought. 순식간에 터널을 빠져나와 지상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 사이를 오가려면 도보 20분이 걸리는데요. 이 전기차를 타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라스베이거스 곳곳을 길이 46km의 루프로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미 대륙은 총알처럼 빠른 시속 1000km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진공터널 하이퍼루프로 가로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는 상상이 무인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대통령이 조준 사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연료비 폭등이 발단이 됐지만 민심이 폭발한 진짜 이유는 무능한 독재 정부였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민들은 움찔합니다. 방패를 들고 몸을 낮춰 총알을 피합니다. 소련 해체 이후 30년을 독재했던 나자르바예프에게서 지난 2019년 권력을 물려받은 도카예프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и армии мною дан приказ открывать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За рубежом высказываются призывы к сторонам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для мирно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습격받은 방송국에는 불길이 치솟고 시청으로 향하던 방송국 취재팀에게 총격도 이어졌습니다. 총알 자국이 선명한 차량이 거리에 방치됐고 인터넷 접속과 전화선도 끊겼습니다. 미국은 알마티 주재 총영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자발적 철수를 승인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시위대 3,811명이 체포됐고 26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군경 18명도 진압 과정에서 숨지고 74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비 급등으로 폭발한 민심의 밑바닥에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우라늄 생산 1위, 원유 매장량 12위인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에서는 단 162명이 국부 5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독재와 부패로 한 달 최저임금은 12만 원 정도에 묶여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일 년 전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대선에 불복한 열혈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거했었죠.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준 특파원이 분열하는 미국을 입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대선 불복을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짓밟았던 미 연방의회 의사당.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고 70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은 의사당 건물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이곳을 뚫으면 상하원 건물을 쉽게 가로질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장악하려는 시위대와 막아서려는 경찰 인력 간 치열한 대치가 벌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폭동 직후 물 셀 틈 없이 의사당을 에워쌌던 철조망과 주 방위구는 사라졌고 처참하게 깨졌던 유리창도 갈아 끼웠습니다. 시위대가 타고 올랐던 외벽도 이젠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저 콘크리트 벽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 의사당으로 돌진했었죠. 지금 의사당 앞은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둘러져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 마음에는 그날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They destroyed the mirror, they broke all kinds of things. And then you've seen some of the pictures of them sitting at a desk. It's that desk right there. Climbing this very wall right here. Just climbing, like they look like Spider-Man, a bunch of Spider-Man. I'm like, oh, Spider-Man is real, so you can climb, but that was the most shocking. 미국인 3명 중 2명은 1년 전 사태에 대해 정치적 폭력이 더 늘어날 신호로 해석했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론 분열도 여전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85%는 같은 사태를 두고 반란으로 규정하지만 공화당 지지자 56%는 자유수호라고 해석합니다. 100%. I think there's a lot of division within our country. They say like with political views and then how that impacts how some people treat others. Don't have any sort of understanding of facts. A lot of it is conspiracy thinking. And I think a lot of those people, those types of people showed up here on January 6th. I think for the majority of Americans, they will remember it with some shame.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Watching it all on television and doing nothing for hours as police were assaulted. 연설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현 정부의 아프간 철군을 미국 역사상 가장 민망한 날로 지적하며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미국 사회 분열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집콕하는 분들 많아졌지만 일부러라도 바깥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하시고요. 왜 그런지 백승호 기자가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등산객들이 335 산에 오릅니다. 야외 활동 많이 못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밖에 활동이 너무 그리워진 거 있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싶어서 등산 오게 됐습니다. 일명 햇볕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 때문에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검진했을 때 골다공증 나온 적이 있어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지는 건 물론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항체 생성이 저하되고 면역 림프구 이상, 폐세포 괴사 증가 등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심장병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코로나 중증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인 권장 범위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30나노그램/ml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20-20 자외선 노출법을 제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팔다리 등 몸의 20% 이상을 노출한 상태에서 20분 이상 햇볕을 쬐라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지방에 저장이 되거든요. 비만한 사람들은 한 2-3배 정도 요구량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 D 섭취도 가능한데 계란 노른자, 고등어, 연어 등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서와 경기, 충북 북부에는 1cm 안팎으로 살짝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은 눈만 날리겠는데요.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내일 아침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눈구름 뒤로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고요. 영서와 충북, 호남과 대구, 경북은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4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한 차례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